자, 이제 유아 사유교육 이제 과정에서 이제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과 지도를 알아보는데, 자, 도덕성이 개념이 뭔지, 또 그 발달 단계에서 또 개념이 어떻게 아이들이 개념을 잡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화 과정에서는,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이 이제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도덕성의 개념을 잡아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 양심, 그 다음에 죄의식의 개념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고, 유아기의 경험과 사회 정서 발달, 사회적 개념의 발달이 사실은 그 도덕적 판단 능력하고 도덕성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도덕성의 이제 발달에 대한 그런 원인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나 콜버그의 이론,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 이론을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가정이니까, 가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자, 도덕성의 개념을 알아보자. 개념은 뭐냐? 동양에서는 도라고 했지, 도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도리, 도리이고 사리, 방법, 뭐 이런 걸 도라고 하지. 이제 이것을 얻는 거야. 도를 얻는 거. 도에서는 도를 득도한다 그러잖아. 그게 이제 도를 반복 실천함으로써 형성된 내면화된 그런 도덕적 능력을 이제 도라고 하고, 이걸 이제 얻는 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도덕은 예의, 습관, 생활 양식 이런 거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문이나 예술성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켰고, 교육학에서는 도덕성은 도덕 현상을 인식하고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 정과 사, 정은 바른 것과 사는 악한 것이 아니 나쁜 것이지. 정과 사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는 심성, 이게 이제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그 사회가 구성원 모두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따르려는 심성, 이걸 이제 도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도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처음에는 양심이나 죄의식의 감정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면 공정성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판단 능력,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는 도덕성을 사회성하고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이제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도덕성의 대표적인 그런 행동 양식을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첫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이것도 도덕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규범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가. 이것도 이제 도덕성이지.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에 내면화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감정이입과 죄의식의 발로. 이것도 이런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가 반성을 한다든지. 죄의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합리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이론은 어떻게 되냐? 이론은 피아제나 콜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인지발달 이론, 아니면 정신분석 이론, 또 사회학습 이론, 사회집단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적 충동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죄의식의 발로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쪽이지.
행동주의 쪽에서 보상이라든지 벌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패턴을 습득하는 과정이란 말이지. 모델링이라든지 보고 배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집단 이론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야. 행동을 규제하는 변인이 사회적 영향하고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이 처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그에 대한 합리화를 사회현상에 대한 그런 지적 능력의 발달로 인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고, 이게 이제 더 발전하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인지 접근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피아제나 콜버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발달 이론으로 한번 보는데, 피아제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것은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유아가 게임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위 개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유아가 그 도덕적 판단 능력을 발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피아제는. 그래서 이제 피아제는 모든 도덕의 본질을 규칙을 대하는 태도의 관점에서 보고 규칙에 대한 인식과 아니면 규칙의 실제 적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놀이에서 이제 유아가 규칙을 어떻게 알고 이해를 하고 또 실행하는지 이런 걸로 해서 네 단계로 이제 설명을 했어. 놀이에서 이제 이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피아제가 생각한 것은 감각 운동 단계. 그러니까 피아제의 원래 이제 우리 기본 욕구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감각 운동 단계가 0세에서 2세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는 감각 운동 단계니까 뭐 도덕성에 대한 개념은 없지. 그냥 단지 그냥 반복적인 신경 규칙에 대한 동작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2세, 7세.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을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크게 세 단계 나누고, 그 다음에 A, B, 0, 1, 2 단계, A, B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나눠놨잖아. 이거랑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단계는 역시 2세에서 7세.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다. 근데 사회 집단의 의식을 흉내내고 사회와 관련을 맺고 싶어 하지만 이제 2세, 7세까지는 또 놀이도 하잖아요. 그래서 놀이에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규칙이 이제 불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친구 같이 쓰면서 각자 놀이를 따로 즐기는 단계. 어느 정도 이제 규칙도 지킬 수는 있어. 이제 뒤에 한 6세, 7세 단계에서는 규칙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부적인 협동 단계가 있는 거야. 7세, 10세까지를 본 거야, 피아제는. 근데 아마 피아제보다는 지금은 더 많이 나이가 더 낮춰졌어. 지금 실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지금 뭐 세대 차이가 나니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놀이 활동이 말하자면 그 논다는 그런 순수한 즐거움보다는 그들이 이제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한다든지 타인하고 경쟁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즐거움을 얻는 시간인데, 이 단계에서 아이들과 협조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활동으로서 기본적인 걸로 해서 협동 단계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법전화 단계인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규칙 위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전화 단계는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법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 이제 과실과 도둑질이라든지 이렇게, 과실은 이게 실수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게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 있잖아. 잘못하면 벌칙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은 이제 몰래 하는 거니까 이건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법전화 단계에서는 이게 과실과 도둑질 아니면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전화 단계.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하는 거지, 판단. 판단해서 뭐 이제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단계를 피아제는 어떻게 봤냐면 전도적 시기로 단계, 전도적 단계,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성 단계, 그 다음에 자율적 도덕성 단계 이렇게 본 거야. 전도적 단계는 규칙이 없는 단계야. 전도적이니까. 그래서 이건 0세에서 뭐 2세 사이 그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아이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교사가 정해준다니 권위자가 정해준 그런 규정 안에서 그건 이거 고치면 안 된다, 신성불변이다 라고 아이들이 그 인식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자기중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야. 이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적인 판단을 자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위자가 준 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아예 전도적 단계에서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율적 도덕성 단계는 이것은 아이들이 서로 스스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자기들에게 내면화된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버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도덕성 발달 단계는 콜버그는 역시 마찬가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관습 단계, 이건 관습으로 온 거야. 여기는 아까는 이제 도덕성 규칙이나 이런 걸로 봤는데 사실은 규칙도 뭐에서 오냐면 관습에서 오는 거. 관습이나 규칙은 거의 뭐 비슷한 거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 정해진 어떤 습관을 관습이라고 하잖아. 규칙은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정해진 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관습 단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피아제처럼 관습에 대한 개념이 없는 단계야.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르거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개념에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레벨 2에서는 관습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관습 단계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벌과 복종 중심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따르는 거지. 복종이 강조되고, 근데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욕구하고 교환한다는 거야. 자기 욕구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욕구를 발산을 안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안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자기 욕구와의 교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2는 이제 관습 단계야. 관습 단계는 여기서 이제 여전히 이제 옳고 그른 것은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거야. 주관적인 감정. 타인하고 공감하긴 해. 여러 사람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주관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복종의 개념은 사회 집단에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에 따르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의사 이런 게 되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3에서는 아까 이제 정관습 단계에서는 스테이지로 본다면 1, 2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도 아까 전에 세 가지 나눈 것에 A, B 이렇게 나눈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관습 단계에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있고, 관습 단계에서는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계속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럼 관습 단계에서는 스테이지 3가 뭐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이 단계가. 그래서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감사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관습 단계. 그 다음 스테이지 4에서는 권위사회체제고 규범, 존중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그런 규범에 복종하는 거예요. 규범, 정해진 법칙이지. 이게 이제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 4고, 레벨 3에서도 역시 두 단계로 또 나누겠지.
근데 후 인습 단계인데 레벨 3는 이것은 이제 옳고 그른 판단이 객관적인 거야. 아까는 주관적이었다면 자기중심적에서 주관적이다가 여기는 이제 객관적인 원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타인도 있고 인류를 생각하고 그래서 인류 전체 공통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기본적인 권리, 인간 존중 이런 이제 측면에서 아이들이 도덕성이 발달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지 5에서는 뭐냐? 사회적 관계하고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회적 법률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스테이지 6에서는 일반적인 윤리적 원리를 기본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의 윗단계가 윤리잖아. 그러니까 윤리적 더 넓은 개념이야. 윤리, 그 다음에 도덕, 법,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래서 삶의 권리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최대의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원리. 그 다음에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이 강조, 책임. 점점 갈수록 책임을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콜버그의 이론이다.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이론이 피아제의 그 다음에 콜버그 나오고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인 관점에서 이제 도덕성의 발달을 보는 거예요. 발달 요인을. 프로이드나 호프만 같은 사회화 과정에 반사회적인 충동을 통제하는 과정.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의식이라든지 심리 내적인 정서라든지 동일시라든지 이런 과정이 이제 심리 역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데 필요한데,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연구를 하는 건데, 초자아 형성, 한번 보죠. 초자아 형성. 프로이드의 내면화 과정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초자아지. 사회화되지 않은 상태, 이 초자아라고 했고, 이때는 본능에 의해서 아니면 성에 대한 공격성에 제재를 가한다는 거지.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격적 충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본능적 충동은 충동에 대한 규제는 위적 억압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 그렇지? 위쪽으로. 그러니까 성과 공격성에 관한 제약은 내면화 과정에서 아동기에서 시작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을 지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 내부에서 통제 능력하고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양심이라든지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초자아는 말이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하는 통제 능력, 기능, 이걸 초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초자아의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는 우리 안에 초자아라는 게 있어서 사회화가 되는데, 이 초자 형성이 되면서 이 교육 사회화가 도덕성 발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말하면 초자가 양심, 기본적인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초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초자하고 자는 이드라는 것은 본능이야. 본능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전환시켜서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정신 활동, 이게 이제 초자예요, 초자. 그 자를 넘어선다는 거야. 슈퍼에고라고 하잖아. 그래서 문명 사유가 성과 공격을 제한한다는 그런 프로이드의 설명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바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동들이 이 두 가지 본능은 생명과 죽음이야.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도덕성의 내면화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그런 사회적 환경의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양심 나오네. 양심 또는 조의식의 발달이 프로이드의 설명은 공격적 본능의 억압되어 무의식적으로 되거나 수정되는 것을 보는데, 이거 아까 수프레고로 했지. 요걸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어. 이거에 의해서 이제 도덕성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적 내면화의 입장은 도덕성은 관습과 같은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지. 그럼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떻게? 도덕성 발달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는 말이지. 응? 내부적으로 있었다. 행동주의자는 내면화한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좀 다르잖아, 그거하고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의 내면화 접근법을 보면, 정신분석 사회화 과정을 받아들이긴 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회화가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동주의적 내면화의 입장은 좀 달라. 어떻게 달라? 학습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습관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은 조건화된 그런 반응으로 내면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된다는 거예요. 스키너 같이, 스키너도 이제 행동주의 학자니까 스키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행동주의 분석은 도덕성의 영역이 비사회적 행동하고는 비사회적 행동 아니잖아. 구별이 되고, 학습된 행동 반응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만 규준이나 가치, 평가적 판단의 습득, 이것도 같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내적 통제 요인도 이 뒤에 부분에서 요인이 고려되는 거야. 행동주의적 내면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의 본래 상태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해. 프로이드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행동주의는 습득 기제가 주로 기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도덕적인 것을 습득하냐, 습득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내면화에 의해서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지 유아의 행동, 그 다음에 조의식의 이런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이제 알아본 거야. 그래서 관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자, 도덕적 그러면 행동 발달이 있는데, 이제 도덕적 행동이 아이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달 과정에 발달을 하는데, 그럼 그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 그 다음에 이타성. 그 다음에 자아통제,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이것은 자기 정서 발달이라든지 정서 이해라든지 감정 이해라든지 감정 발달이라든지 앞에서 이 부분을 또 했었잖아요. 감정이입, 이타성, 감정이입은 했었고 이타성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타성이고, 자아통제는 자기의 유혹에 대한 것, 자기가 욕구에 대한 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지.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성숙하고 경험의 기초를 두고 옳거나 그러다고 믿는 것이 이제 도덕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집단가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단가입은 어떤 사람은 이제 행동을 보고 집단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방식으로 어떤 행해진 일을 보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모방하는 거야. 집단가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떤 집단을 선택한다는 거야. 가치는 여기에서
가치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직접적인 요구, 이게 이제 가치 체계가 있다는 거지. 그걸 발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단과 일체감. 집단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발달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집단은. 그러니까 집단이 도덕적 행동을 하면 도덕적 행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일체감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하냐? 결과, 벌을 받았을 때, 이게 도덕적인 결과야. 도덕적인 결과. 행위나 아니면 행위를 보았을 때 그걸 줄어들게 하는 거야. 벌을 줬을 때 결과는. 그 다음에 위험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잡힐 가능성이나 아니면 발각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도덕적 기준의 동조를 증가시킨다는 건데, 이건 뭐야?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도덕적 기준에 더 따르려고 한다고 말이지. 자극, 그 다음에 기쁨이 지연, 욕구 상태, 지능, 연령, 자아개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전부 다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쁨의 지연도 그렇고, 욕구 상태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자아개념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원인들이야. 하여튼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들을 보면 그렇고, 그러면 행동의 발달은 어떻게 하냐? 아까 이제 앞에서 봤듯이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론에 따른 그런 과정을 통한 도덕성 발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봤던 삐아제 같은 경우에도 정신분석 과정을 통한 도덕성 발달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심을 여기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학습을 통한 도덕성 발달이 되더라. 스키너 같은 경우 그랬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야? 그것은 이제 발달의 실제는 뭐냐? 실제는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긍정적 강화도 있고 부정적 강화가 있지. 이건 벌이지, 벌. 그렇지? 그 다음 비강화가 있고. 근데 벌이 또 따로 있지. 벌은 특별히 뭐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불쾌한 자극을 주는 것이 이제 벌이라고 하고. 이 부정적 강화는 오히려 불쾌한 상황을 제기해주는 거야. 부정 강화니까. 좋지 않은 걸,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주면 그것도 강화가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부정적 강화예요. 벌과 다른 것은 뭐야? 부정적 강화와 벌과의 다른 것은, 부정적 강화는 불편한 것을 없앰으로써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야. 벌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란 말이지. 자극을 줘서 잘못된 행동을 억제시키는 거야. 근데 벌은 될 수 있으면 주지 말라고 했어요. 카미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유아는 잘못이 발각될까봐 사람이 눈치를 보는 행동이 습관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벌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벌 주면 뭐가 는다? 아이들이 눈치가 나는 거야. 눈치 봤으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자기 행동에 대한 그 눈치 보는 애들이 어째 대부분 자신감이 없잖아.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결과도 초래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것을 충분히 벌 받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반항하는 거야. 반항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벌에 대한 세 가지 부정적인 면이야. 첫째 뭐라고? 눈치 보는 거. 그 다음에 반항심. 맞아요. 자신감이 없어진 거.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반항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행동 사회학습 과정에서는 여기서 통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는 벌 사용으로 돼서 조건화된 것이 양심이라고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벌이. 잘못된 행동을 어떤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을 조건하면 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긍정적 자아 지도 기술에 대해서 이 긍정적 자아 지도 방법이지. 방법 기술에 비해서는 벌 사용이 뭐가 안 좋냐? 적대감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을 손실 초래하는 거야. 그럼 이렇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에 대한 벌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첫째 유아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할지도 몰라. 오히려 벌을 주면은 나쁜 행동을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의를 끌려고. 그렇게 이제 반대로 역선택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가 매일 벌 받기를 기대한다는 열등한 견해를 가질지도 몰라. 열등감이지, 아까도. 자신감이 없거나. 그 다음에 보호자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지 않고 하지 말라고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바람직한 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부정적인 거지.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벌을 받는 아이는 적대적이고 비애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렇게 사회학습을 통한 도덕성의 발달이 되거나 아니면 인지적 이해를 통한 도덕성의 발달을 된다는 삐아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삐아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사회 행동, 사회 발달 교육 중에 이제 태도와 품성의 발달을 이제 보는데 모든 사회는 그 사회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가치는 뭐냐? 가치는 한 문화와 관련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집단 구성원, 이 따르는 행동의 규약.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치야. 그러니까 개인은 이런 개인이 어떤 사고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이라든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의 가치는 어떤 문화에서의 가치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집단에서 이제 구성원 간의 행동의 규약 또는 따라야 될 그런 규약, 이게 이제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 그러면 이제 유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아이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가 이제 학습해야 할 것이 말하자면 이 가치, 이 문화적 가치지. 가치, 그 다음에 행동의 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도. 태도는 이제 개인적인 그 가치관이나 이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행동의 모양을 태도라고 한단 말이지. 행동 양식.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의 기본적인 목적이야. 그래서 가치와 태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가치와 태도 교육.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가치와 태도 형성 이론에서 가치나 태도는 아까 가치는 좀 문화적인 어떤 규율, 사회 집단 간에 꼭 있어야 할 규율에 따른 행동 양식, 그 태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냐? 첫 번째, 모방이다. 모방해서 한다. 그런 이론이 있어. 모방 이론이 있고, 이건 이제 TV 매체라든지 제일 먼저는 부모, 그지? 아니면 가족,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니면 TV 매체 이런 것들로 해서 모방이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이론이 있고, 강화 이론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거지.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 양식 아니면 이 가치 아니면 태도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한 거야. 앞에 똑같은 거야. 강화 이론.
이 행동주의 이론 그래 하는데 이제 이 자체를 강화라고 이것을 앞에다 내놓은 거야. 그다음에 인지 이론 여기도 마찬가지 인지 발달 이론이란 말이지. 여기도 인지 이론에 의해서 역시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은 목표와 일관된 태도와 가치를 얻게 되는데 삐아제라든지 이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고 과정하고 유아의 태도와 가치는 이 아이들의 사고 과정하고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태도는 뭐냐? 가치는 그렇고. 태도 형성과 변화는 어쩌냐? 그럼 태도라는 개념은 뭐냐? 사회적으로 행동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집단, 제도 이런 거에 관한 태도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태도는 이 의견이나 아니면 신념, 믿음 이런 거지. 또 아니면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면이니까 감정적 요소가 포함된 좋다, 싫다, 아니면 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행동의 경향성 아니면 준비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이제 태도라고 그래. 태도. 그래서 태도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의견이면 그 다음 단계가 행동이란 말이죠. 행동으로 나가는 게 태도라고. 아니면 또 의식.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면 바로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문화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가치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은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태도를 꽉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용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의견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가치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태도 형성하고 그다음 변화가 되는데 태도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적인 이 요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또는 경험, 상호작용, 육아 방식, 집단의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니 설득이 이제 가장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설득인데 그 설득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설득자의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설득 효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설득자가 어떠냐에 따라 설득자를 믿냐 아니면 설득자에 대한 신빙성 아니면 신뢰성이 높으면은 아이들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 그 설득자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하는 내용도 이제 또 이 아이들의 그 태도 변화의 태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겠지. 내용이. 그 다음에 대상자도 마찬가지. 대상자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설득 효과가 있으려면은 대상자가 태도를 실제 행동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설득해야 하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조용히 불러서 한다든지 이게 그 표출하면은 집착하기 때문에 설득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따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표명하지 않거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한 내용을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아니면 접촉 경험이 있었던 것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설득이 잘 안 돼. 면역이 생긴단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설득에 영향을 미치더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의 요인도 마찬가지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냐, 이거에 따라서 설득 효과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형성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제 지금 이것은 변화 요인이고, 아까 설득자 이런 것들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그럼 형성의 접근 방법은 뭐냐? 가치와 태도 형성의 접근 방법은 주입식 방법이 있어. 이거는 뭐예요? 방법이니까. 강화 이론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주입식으로 한다, 강화한다, 행동주의다. 이건 거의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가치, 태도 형성의 접근 방법이 주입식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은 인지 이론이 되겠고, 아니면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유아가 다른 행동을 바꾸면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대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평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아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좋은 걸로, 소중한 걸로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졌어.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유아의 이제 신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행동을 바꿔 나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이렇게 주입식 접근이나 아니면 가치를 명료화했을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가치 분석을 하는 거야. 교사는 이 도덕적이나 아니면 가치에 대한 의문점을 합리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거나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가치 분석의 방법이야. 존 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분석이 이것이 하나의 존 듀이는 이제 구성주의잖아. 이것은 이제 인지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치 분석이. 그래서 가치 확인하고 가치의 비교와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치 갈등의 분석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걸 바꾼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학습할 가치와 태도. 그러면 학습할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가치에 대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가르칠 내용이 뭐냐? 이제 사회 규칙을 가르쳐야 된다. 응? 사회 규칙.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 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는 뭐야? 통제를 공유한다든지, 유아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훈육을 해야 되고, 사고나 또 표현을 자유를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힘에 압도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형성이 돼야 되고, 모델로서의 교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과 배려의 유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가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가치를 교육을 하고, 사회 규칙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이지, 사회 규칙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가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실제 민주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아이들에게 민주 사회에 속해 있는 자기 일원으로서 일원이면 뭐야? 권리, 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구할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지. 사회 참여하는 데는. 이런 걸 이제 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주기라든지 물 주어야 이제 애들이 꽃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활동도 같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학습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무슨 반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일 반장 뽑기에서 책임감을 준다든지 이런 걸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반장을 뽑기를 한다든지 누구는 놀이 반장, 누구는 간식 반장 이런 거 뽑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정하기.
놀이 게임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뛰지 말아라, 어느 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걸 하잖아.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해주고 자기들끼리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토의의 방법에 의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태도를 통해서 성격과 품성의 발달이 된다는 거야. 성격과 품성. 그럼 성격이 뭐냐? 성격은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태도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뭐야? 그게 아이의 성격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격이야. 그래서 성격은 많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뭐냐면은 가치 체계가 환경적 요인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두 가지 다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기본 요소가 뭐냐? 선천적 기질이야. 성격은 그렇지? 타고나기도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신체적 외모에 따라서도 잘생긴 애들이고 못생긴 애들이고 이거 자신감 있고 스스로 아이들이 알아. 그래서 키가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고 뭐 이럴 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자기 가치나 아니면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 외모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성 정체감 이것도 있지. 이런 것들. 이제 신체적 발달의 성격 발달의 기본 요소가 이런 거란 말이지. 세 가지. 선천적 기질, 신체적 외모, 성정체감. 그 다음에 성격 형성 과정은 뭐냐? 여기도 발달 과정이나 똑같아. 자아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개념, 자아 존중감, 자아 신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성격 형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 자, 대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삶에 도전하는 그런 대처 능력이야. 대처 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게 이제 대처 능력이야.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와 연구 과제를 다루는 성향이 있는 것이 이제 대처 능력인데 어떤 경우에는 통제 중심인데 이건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통제의 이제 중심을 자기 안에 두는 거야. 두는 사람. 그 다음에 내적 통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일이 이제 잘못돼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어떤 경우 어려움에 처해도 계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사들이 내적 중심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이가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거지. 이럴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사건을 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보상,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대처 능력, 성격 형성에 있어서 이런 대처 능력도 역시 성격 형성의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면성은 계속성이지. 과제를 수행하는 자발성,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즐거움보다는 하여튼 자기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 아이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자기가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머 감각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격 형성의 태도의
태도 아니면 품성, 성격 형성의 부정적인 장애물은 뭐냐? 긴장하고 스트레스지 뭐. 긴장,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격 형성에 좋다 그 말이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불안하지 않게. 그 다음에 좌절하지 않게 한다. 좌절은 이게 뭐야? 완전히 욕구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차단될 때는 좌절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게 유아가 잘 관심 있게 이제 교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적절히 해준다는 게 애들은 적절한 보상이 제일 중요해요. 좌절은 그냥 전혀 무관심해지면 좌절을 해버리는 포기를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려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쾌하거나 아니면 해로운 경험 뭐 이럴 때도 반드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단 말이지. 이럴 때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두려움도 역시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품성의 주요 덕목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품성이라고 하면은 공동체 아니면 민주주의 시민 사회로서의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품성을 기르는 그런 주요 덕목은 뭐냐? 열린 마음이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인 마음, 열린 마음이고. 그다음에 관용이다. 관용은 뭐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 못하는 못하는 애도 그래야지. 왜는 저렇게 못해? 이게 관용이야. 관용은 우리가 톨러런스에서 항상 한참 유행했던 다름을 인정하는 거지. 관용이야. 응? 관용.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지. 스스로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지. 스스로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자아 존중감이잖아.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감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 그 다음에 약속을 한 거, 자기가 결정한 것,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함, 피스풀네스인데, 마음의 고요함. 이건 고요함은 뭐냐? 아이들이 협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 정서적 안정이지, 정서적 안정. 그 다음에 아니스트다. 정직이다.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정이다. 우정은 다른 사람과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행동. 그 다음 배려. 배려 옛날에 한번 시험 나왔었지. 배려는 케어링에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배려라고 해. 다른 사람 욕구를 생각해 주는 거. 이게 배려야. 그 다음에 공손함. politeness야. polite는 공손함이거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공손함이야.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사려의 품, consideration, consider, 뭐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잖아. 뭘 생각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사려의 품이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품성이더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유아 사회교육의 이제 기초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의 목표, 내용, 그 다음에 교수학습, 학습 방법, 이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삶의 기준, 습관, 가치, 이런 걸 습득하고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대 간, 아니면 세대 내 상호작용에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이게 이제 유아 사회교육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전미, 사회교육의 이제, 전미 사회교육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시민적 능력을 촉진하는 사회과학, 인문학, 이 통합된 그런 학문이 이제 사회교육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더라. 이런 내용을 사실은 다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럼 유아 사회교육이 이제 개념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큰 틀에서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사회교육의 이제 목표는 뭐냐? 목표는
우리 이제 보육과정에서의 목표를 보면 되겠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목표는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6차가 이제 2007년도, 우리가 7차지 지금.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제 보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큰, 민주시민 양성이야. 민주시민 양성.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자신감, 독립성을 기르는 거지.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야. 다른 사람. 나의 정서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둘러싼 사회와의 관계. 그렇지?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 이해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 시민 양성, 시민 육성, 시민으로 키우는 거야. 그럼 사회교육의 접근법은 뭐냐?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냐? 사회생활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사회생활.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 이렇게 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습관을 길러주는 거야. 사회적인 습관. 그 다음에 현재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을 해야 되겠다. 현재 생활 중심. 그 다음에 공휴일 중심 교육과정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공휴일에 나오는 그때그때마다의 문화나 아니면 그 공휴일의 특징, 추석이라든지 명절 이런 게 있으면 어린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사회 문화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맞춰서 하라 그 말이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개념을 구조화하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한다. 그것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분야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최근에 이제 방법이지 우리가 항상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아 사회교육의 조건은 뭐냐? 의미 있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 첫째,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얘기야. 의미 있는 학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성 있어야 되겠다. 통합성, 영역별 통합성. 정보의 다양성, 정보의 종합성,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연결, 이런 걸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된 통합성을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놀이 중심의 흥미성이면서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교육에도 역시 인지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아들이 접해 있는 주변 환경에, 주변에 있는 것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기술, 태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겠다. 지식은 우리가 처한 그런 모든 개념, 아이디어, 이런 걸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은, 방법이지,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태도와 가치, 이건 태도와 가치는 사회화와 아까 얘기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한 인간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나 가치를 발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능동적 참여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지 아이들이. 우리 이제 교육의 기본적인 거야. 사회교육의 이제 목표는 뭐냐? 지금 다시 또 반복되는 거야. 사회교육의 목표는, 이제 큰 틀에서, 유아 교육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표는, 장기적, 단기적,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민주시민에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발달이 첫째고, 그다음에 사회적 시민적 능력 발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에 근거한 사회적 현실감의 형성, 아니면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존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앞에서도 이제 언급된
것처럼 미국 사회교육협회에서 얘기한 사회교육의 목표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지식 습득, 사회적 기술 습득, 사회적 가치와 신념 획득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정 내용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게 필요 없겠지. 그 다음에 유아 사육육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교수학습 모형은 인지발달 모형이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지발달명은 피아제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이 능동적인 존재를 보고 그 다음에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인지발달 개념. 이제 인지발달 유형이 이제 물리적, 사회적, 논리적, 수학적 지식에 이제 초점을 둔 그런 활동. 그다음에 교육 활동이 두 번째는 인지 구조의 변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 발달의 모형이 환경 조직, 또래 집단의 구성, 인지 발달의 조장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탐구명은 스스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유아 탐구, 유아 중심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 탐구 모형인데, 교실의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 토론 지향적이어야 되고, 가설을 통한 탐구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탐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탐구는 뭐냐? 안내를 한다. 안내. 전략이 안내. 그다음에 가설 설정. 그다음에 정의. 가설을 이제 명료화 시키는 거니까 그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또 탐색.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연역적 추리를 하거나 이런 걸 타당성을 찾아내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 그다음에 일반화 이렇게 시켜가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사회적 탐구의 모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마 이런 것도 순서가 나올 수 있어. 이 순서가. 그래서 문제 상황의 제시와 규명을 위한 안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설정, 그다음에 가설의 규명과 명료화, 가설에 포함된 전제, 시사점, 논리적 타당성 탐색, 가설을 지지할 사실과 증거를 수집, 그다음에 일반화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개념 습득의 모형은 어쩌냐? 개념은 어떻게냐? 브루너 같은 경우나 이건 이제 유목화, 카테고라이제이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도 사실은 카테고리를 유목화를 잘해야 돼. 우리 시험 볼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 어릴 때 이제 사물, 사건 이런 것들을 유목화할 수 있어야 돼. 브루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로 속성, 가치 속성의 원리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개념 습득의 모형은 뭐냐? 1단계 자료 제시와 개념의 변별력. 그 다음에 2단계는 개념 습득과 검증. 그 다음에 3단계는 사고의 전략의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습득의 그런 모형이 있더라. 개념 습득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해서 사회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풀 수 있게. 주의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성주의에서 문제 해결 학습. 문제는 뭐야?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익힐 수 있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 과정에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가 수용적인 분위기. 아이가 아니라, 이 유아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사가 수용적이어야 돼. 그래서 수용적인 분위기가 돼야 이제 문제 해결 학습에 도움이 되더라. 전략이 이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 해결 학습 과정은 어떠냐? 문제의 이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문제 계획의 구성 단계, 구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는 거야.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검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제 문제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 다음에 discussion, 토의 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아이들이 공동적으로 이게 토의를 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것은 상당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고, 또 공동 관심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토의 학습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첫째, 이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거고, 이 토의 학습할 때.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얘들이 토의를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가치관 형성하고 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 학습의 기본 원리. 원리는, 기본 학습의 원리는 그 다음에 이제 유아 교수 학습 방법은 방법 유형이 있어요. 유아 교수 학습 방법은 이제 직접 교수법이지. 직접 전통적인 방식이잖아. 유아가 직접 설명하거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제 직접 교수법이야. 근데 발문 교수법, questionary instruction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그런 방법. 유아 학습이 이제 발문 교수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학습법은 individual learning에서 아동 중심의 교육 이론의 실천. 그래서 개인차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개인의 외적 차와 내적 차가 있더라. 개인차에 따라서 선호도나 아니 흥미가 차이가 있으니까 또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이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차. 개별학습법은 개인차를 적용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제 적어지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이티브 러닝에서 협동, 같이 작용하는 거야. 코퍼레이티니까. 협동학습법은 소집단이나 아니면 구성원들 서로 협동해 나가거나 같이 해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가는 과정이야. 이 정도 하겠습니다.